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클린코드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유저라고 합니다. 클린코드, 제목으로 클린코드, 클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뭐 깨끗한, 깔끔한 이런 뜻이 될 텐데, 이게 코드에 붙으면 클린코드, 클린코드라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정확한 의미로 번역을 한다면 사실 뭐 영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깨끗한 코드, 깔끔한 코드란 말이 맞을 텐데, 이걸 이제 의미학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좋은 코드, 품질적으로 우수한 좋은 코드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클린 코드 아래에 코드 장인, 즉 코드의 명인 마스터의 길이라는 부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래머에서 어떤 명칭을 넣고 싶은지, 프로그래머를 뜻하는 명칭으로서는 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래머, 개발자, 엔지니어, 코드, 장인, 마스터, 뭐 전문가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듣고 싶은 용어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듣고 싶은 얘기는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얘기가 프로그래머나 개발자, 엔지니어라는 용어를 많이 들으실 거고 일반적으로 듣고 싶은 내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은 사실 명확하게 정의는 안 되겠지만 듣기 싫은 용어는 있겠죠. 앞에 보는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예를 들면 코드, 그러니까 즉 단순한 작업을 하는 어떤 코드라는 용어에 코드라는 모습으로는 불려지길 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거꾸로 여러분들이 현재 개발을 하시는 입장에서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게 해당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프로그래머일까요? 개발자일까요? 엔지니어일까요? 아니면 마스터, 전문가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단순한 코드일까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단순한 코드가 아닌 코드의 전문가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이번 강의가 되겠습니다. 강의의 전반적인 전체 구성은 먼저 코드 크래프트, 용어로는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코드 장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 코드 마스터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클린 코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코드, 깔끔한 코드의 의미와 그 클린 코드를 작성하는 가이드, 그리고 이런 클린 코드를 작성하는 게 어려운 이유, 그리고 이러한 클린 코드를 작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코드 장인, 즉 코드 크래프트가 되는 그 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크래프트, 코드 장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흔히 현업에서 얘기하는 자동차나 항공기 이런 것 같은 단순한 종류의 어떤 단순한 개발 자본 상품은 아닙니다. 다만 소프트웨어는 자동차나 항공기 디자인에 상응하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 세계에서 어떤가를 무엇을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상품화 생산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활에서의 기계적인 활동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이런 기계적인 세계에서의 구분, 두 가지 구분과 유사해서 전자의 경우, 즉 앞서 말씀드린 무언가를 디자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적인 작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후자, 그 디자인에 의해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무적인, 일반적인 작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은 반복적이고 재현이 가능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밖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기존에 전혀 없는 환경에서 개발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어떤 소스를 참조하거나 아니면 오픈 소스들을 가져다가 그를 변형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은 앞서 정의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지적인 작업들입니다. 거기다가 혼자만이 하는 지적인 작업이 아니라 많은 조직, 팀원 또는 다른 조직들과 협업을 해서 여러 의사소통이 필요로 하는 협력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코드 크래프트, 즉 코드 장인이 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코드 장인이 되어야 될 필요성은, 의미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단순한 엔지니어링 개념이 아니라 어떤 크래프트, 장인, 즉 전문가, 장인, 마스터, 명인으로서의 어떤 역할,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코드 크래프트의 길은 무술 수련의 길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영화 화면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쪽에 있는 그림이 1978년도
성룡이 주연한 사형도수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뒤쪽이 최근에 개봉했던, 최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된 쿵우팬드의 영화입니다. 앞쪽 영화 같은 경우에는 흔히한 얘기로 아재들, 뭐 5, 60대 된 아재들이 많이 이해하는 화면이 되겠고, 뒤쪽 화면은 요즘 분들이 많이 이해하는 화면이 되겠는데, 이 두 개, 이게 무술 수련의 영화인데, 이런 코드 크래프트, 즉 코드 장인의 길도 이런 무술 수련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무술 수련에 대해서 무술이 수련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한, 즉 명인이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스승이 필요합니다. 즉 어떤 식으로 무술을 수련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듯이, 우리 코드에서도 마찬가지 가이드해주고 리드해줄 어떤 기준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술 수련에서도, 영화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주인공이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이 학습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무언가 깨달음으로써 그 원리를 이해하고 진정한 명인, 마스터로 거듭나게 되는데, 코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코드를 작성하게 되는 그 코드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영화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단순하게 좋은 스승이 지도를 해주고 원리를 깨우치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런 전문가로 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 영화에서는 좀 우습게 표현되겠지만 그런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피나는 수련과 관련해서 뭐 시중에서 많이 얘기 드리는 내용 중에 만시간의 법칙과 같은 그런 식의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스터가 된 이후에도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계속 보다 나은 길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의해서 소프트웨어 활동을 지적인 작업이며 사무적인 작업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프트웨어 활동을 지적인 작업과 사무적인 작업으로 나누었을 때 그 각각의 구성 영역을 대략적으로 비교해 보면, 지적인 영역을 통상 한 70에서 80%, 즉 사무적인 활동을 20에서 30% 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정확한 개념이 아니고 그냥 개념학적인 비율에서 소프트웨어 활동을 지적과 사무적인 활동으로 나눴을 때 지적인 활동이 사무적인 활동에 비해서 훨씬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소프트웨어 활동이 지적인 활동이며 지적인 활동이 대부분의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한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X, Y축으로 나눠서 4사분면으로 나눠서 좀 표현을 해보면, 지적인 활동이면서 사무적인 활동에서 개인과 조직이 담당해야 되는 역할을 좀 구분해서 정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1사분명에 해당되는 지적인 활동이면서 개인이 담당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적인 활동에서의 개인 역할은 아주 크게 되겠습니다. 즉 소프트웨어 장이 되기 위해서는 지적인 활동 영역에서 개인의 역할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개인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인 활동에서의 조직의 역할은 좀 작은 포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적인 활동에서 조직의 역할은 아주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적인 활동에서의 개인 역할은 역시 작은 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1사분면에 해당되는 개인의 지적인 활동 역량이 소프트웨어 활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즉 지적인 영역에서의 개인의 지적인 영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며, 나이가 들게 된다면 비용 대비, 즉 어떤 노력 대비해서 그 효과가 개선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인 활동에서의 개인의 지적인 활동 영역 부분은 그 사람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잡하고, 이런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핸들링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영역은 또한 읽기나 말하기, 듣기, 쓰기와 같은 창조적인 영역이 그게 해당되며, 소프트웨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고객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테스트할까, 그리고 함수의 구성은 어떻게 할까 하는 같은 어떤 그런 영역이 소프트웨어적인 영역에서의 개인의 지적인 활동 영역이 되겠습니다. 2사분면에 해당되는
조직의 지적 활동 영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 조직의 지적인 활동 영역에 대해서는 해야 될 부분은 개인들이 이런 지적인 영역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조직이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직에서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발굴해서 그를 전파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베이스 코드로 이루어진 라이브러리를 제공함으로써 개인들이 지적 영역에서의 역량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베이스를 제공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멘토를 찾아서 개인들에게 붙여줌으로써 보다 나은 앞서 무술 수련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길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어 리뷰를 통해서 서로 간의 코드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런 역할들도 조직이 제공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활동의 지적인 활동과 사무적인 영역을 XY축으로 해서 4사분면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X축이 개인과 조직의 역할이고 지적인 활동과 사무적인 활동을 나눴을 때 크게 4가지 분면으로 나눠주며 개인의 지적인 역할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형으로서 크게 표시한 것과 같이 지적인 활동에서의 개인적인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인 활동에서의 조직의 역할은 개인의 역할보다는 상당히 작게 되며 사무적인 활동에서의 조직의 역할은 큰 반면에 사무적인 활동에서의 개인 역할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각 사분면별로 수행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먼저 1사분면이 지적인 활동에서의 개인 역할에서의 활동인 이 핵심이며 소프트웨어 활동에서의 이런 개인의 지적 활동 영역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영역, 즉 지적인 활동에서의 개인 영역은 어릴 때부터 시작하면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역으로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게 되면 투자된 비용이나 노력 대비해서 그 효과, 즉 개선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지적인 활동 영역이다 보니까 그 사람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나타나며 그렇다 보니 이를 다루거나 핸들링하는 데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능력들은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와 같은 어떤 창조적인 영역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표현을 한다면 소프트웨어 구조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테스트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그리고 함수 구성, 클래스 구성은 몇 개로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좀 더 상위단에서의 큰 그림에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사분면인 지적인 활동에서의 조직의 역할은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큰 역할은 아닙니다. 조직의 지적인 활동의 역량은 개인의 지적인 역량, 즉 개인들이 지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스트 프랙티스를 발굴해서 이를 전파하거나 다양한 베이스 코드를 개인들에게 적용해 주는 거나 또는 개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멘토, 즉 전문가를 붙여서 리드해 주는 그리고 또 각각 동료들끼리의 상호 리뷰를 통해서 각각의 품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조직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적 활동에서의 조직의 역할은 조직의 역할로서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며 조직의 사무적 활동은 개인이나 조직의 지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지적 역량이 높은 인력을 채용하거나 개인들의 지적 역량이 활발히 토의될 수 있는 토의 문화를 조성하거나 개인들의 지적 역량 발굴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이 영역에서의 조직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적 활동에서의 개인적인 역할은 개인의 사무적 활동의 역량은 지적인 활동 역량에 비해서 충분히 향상 가능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적 활동에서의 개인의 역할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고유적인 역할로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무적 활동에서의 개인의 역할은 차지하는 부분은 소스 개발이라는 영역에서의 차지하는 비율은 작긴 하지만 충분히 단시간에 개선시킬 수 있는 그 영역이 되겠습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즉 뭐냐 하면 지금까지 수행해오던 어떤 업무 역할을 전혀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스를 프로그래밍할 때 여러분들의 습관의 문제와도 관련이 되며 연습과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과 관련된 영역으로서는 뭐 함수라든지 변수에 이름 짓는 역할,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방어적인 형태로 프로그래밍하는, 그리고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깔끔한 코드를 작성하는 것 같은 이런 영역들이 사무적 활동에서의 개인의 역량이 되겠으며, 이런 역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스 코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걸 베이스를 통해서 개선시키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지적 활동 영역, 개인의 지적인 활동 영역을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의 주제가 되는 소스 코드, 소스 장인, 즉 소스 크래프트가 되겠습니다. 코드 크래프트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적인 활동은 굉장히 고비용적이며 어려움이 되며, 조직 입장에서는 개인이 사무적 활동에서 자유롭게 하고 개인이 지적인 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직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즉, 조직은 동일한 비용을 놓고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개인의 지적인 활동 영역보다는 사무적인 활동 영역에서 어떤 기준을 잡아주고 가이딩을 해주는 것이 훨씬 개선의 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 코드, 즉 좋은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비안의 스트룹이 한 말인데, 나는 우아하고 효율적인 코드를 좋아한다. 이런 코드는 논리가 간단해야 하며 간단하기 때문에 버그가 스며들지 못한다. 또 이런 코드들은 의존성을 최대한 줄여서 유저 보수가 쉬워지게 된다. 우리는 명백한 전략에 의해서 철저히 처리되며 성능을 최적으로 유지해야 사람들이 원칙 없는 최적화로 인해서 코드를 망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클린 코드가 그런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OOP의 저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어널리시스 앤 디자인 위드 어플리케이션의 저자인 그레디 부츠는 클린 코드는 단순하고 직접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클린 코드는 잘 쓰여진 문장처럼 읽혀지며, 클린 코드는 설계자의 의도가 아주 명쾌하게 나타나며 단순한 제어문으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좀 더 볼까요? 이클립스 전략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데이브 토마스도 클린 코드는 작성자가 아닌 읽는 사람, 그 읽는 사람이 읽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코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한 의존성이 최소이며 API는 명확하게 하며 최소로 줄인 것이 바로 클린 코드라고 했습니다. 존 제프리 같은 경우에는 중요 순서로 나열하자면 간단한 코드는 중복성이 없고 표현성이 뛰어나며 작게 추상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코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리팩토링의 저자인 마틴 파울러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이해하는 코드는 어느 바보나 다 짤 수 있다, 좀 강하게 말을 했는데, 훌륭한 프로그램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짜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서 여러 대가들이 말한 것들의 공통적인 예를 들어보면 코드는 심플하고 아주 쉽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짜는 것이 바로 좋은 코드, 즉 클린 코드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밖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개발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프로그램을 잘 짜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컴퓨터가 이해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잘 짜는데, 상당수 분들이 짜놓은 코드를 봤을 때 그 코드가 유저 부수하는 사람 아니면 동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코드는 이번 강의에서 얘기하는 클린 코드와는 좀 맞지 않은데, 이런 클린 코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의를 해보면 어떤 것이 클린 코드냐 하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바로 클린 코드로서, 클린 코드는 가독성이 뛰어나며 간단하고 작고 의존성이 최대한 줄어들며 의도와 목적이 명확하며 타인에서 변경이 용이하며 중복이 없으며 개체는 한 가지 작업만 수행하는 코드이며, 왜 이래야 하냐면 바로 이 코드 자체를 사람이 코드를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코드는 이러한 특성들을 가져서 심플하고 작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클린 코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클린 코드를 작성해야 하면,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과정, 개발하는 일반적인 과정인 이런 절차, 행위 등 이런 일반적인 절차들이 바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실 때는 사람들을 위해서, 즉 이 코드를 읽는, 유저 보수하는, 향후 이걸 참조해서
보다 나은 코드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심플하고 깔끔한 코드를 작성해야 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의 시작은, 즉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보통 일반적으로 코드를 만들 때, 소프트웨어 코드를 만들 때 전혀 없는 베이스에서 코드를 만드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되겠습니다. 대다수의 프로그래밍 작업이라 하면 기존에 있는 일반 베이스가 되는 코드를 참조를 통해서 그 코드를 첨부하거나 상속하거나 아니면 변형을 통해서 보다 진화된, 보다 나은 코드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는 더 복잡하고, 그리고 원본에서 상당히 변형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일반 클린 코드를 만드는 것이 어렵냐 하면, 이렇게 일반 코드를 통해서 수정하고 변경해서 보다 나은 진화된 코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조직에서는 이 변경된 진화된 코드를 기존 코드에 업데이트하는 이런 품질 개선의 작업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코드가 좋아서 기존 코드를 이용해서 충분히 나은 코드를 만들어서 이 나은 코드가 기존 코드에 대해서 적용이 되어서 기존 코드가 보다 나은 포맷이 만들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코드와 새로 만들어진 코드가 별개로 분리되어서 움직이다 보니 코드는 점점 더 엉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는 결국에는 지저분한 코드가 양상이 되게 되었으며, 앞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코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있는 상태에서 진화된 코드가 만들어지고 이후 작업들이 기존 코드를 계속 이용해서 만들어진다면 사실 너저분한 코드는 안 되겠지만, 기존 코드에서 진화된 코드가 만들어지면 그 진화된 코드들이 다시 또 기존 코드, 즉 베이스 코드의 역할을 하면서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 코드는 진화된 코드가 기존 코드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베이스 코드가 점점 개선이 돼야 되는데, 베이스 코드도 일부 개선이 되지만 진화된 코드도 계속 존재를 하다 보니 보시는 바와 같이 덧붙이기와 임의 수정을 통해서 기능 추가를 하고 임의 변경을 하고 계속 이루프 사이클을 거치다 보니까 결국은 코드 자체가 아주 더티한 코드, 즉 지저분한 코드로 탄생하게 되며, 이런 것이 결국 소프트웨어의 노후화를 가속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노후화는 소프트웨어 코드의 급격한 품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노후화 현상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좀 알아본다면 먼저 코드의 오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업무 기능을 수행하는데 불필요한 기능 요소들이 점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들은 소스 코드를 참조를 해서 진화된 코드를 만들고 그 진화된 코드를 이용해서 다시 또 다른 진화된 코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스 코드가 분석을 통해서, 아니면 소스 코드가 이해가 쉬울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기능들이 명확하게 만들어지겠지만, 소스 코드에 대한 이해라든지 소스 코드가 깔끔하게 코딩이 안 되는 상태다 보니 본인이 필요한 기능만 덧붙이다 보니 실제로 요구하는 기능이 A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B, C 기능이 덧붙여 있는 그런 식의 오염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형된 코드에 대해서 관련 사양서들이 만들어지고 그 부분들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전달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달되지 않아서 관련된 사양 문서들이, 사양서와 같은 기능 설계서라든지 매뉴얼, 사양서 등이 없는 그런 형태들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명명 기준에 의해서 변수를 만들거나 함수를 만들 때 그런 명명 기준이 불확실함으로써 함수, 변수 등의 상명 기준이 없어서 함수와 변수 등이 임의에 개발하는 개발자들의 임의 성향에 따라서 만들어지다 보니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에 대해서 함수명이 다르거나 함수명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식의 문제점이 발생되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소프트웨어 노후화를 나타내는 현상으로서는 강한 결합성과 연결성이 있습니다. 여러 모듈들 사이의 연관관계, 즉 사용 의존성이 아주 높아지는 것이 강한 결합성, 즉 연결성이 되는데, 이런 모듈들 간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높아져 버리게 되면 실제로 소스코드가 수행하는 데 문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소스코드의 구조의 침식, 즉 기본 구조가 여러 가지 수정과 추가를 통해서 변형되면서 서로 구분되지 않는 그런 식의 오염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해하는 클린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이유를 좀 정리해 보면,
클린 코드로 작성이 되게 되면 코드가 건강하게 되겠습니다. 즉 코드가 깔끔하다 보니 유지보수라든지 이해 등에서 아주 용이하게 되며, 코드가 건강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즉 코드가 깔끔하고 건강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코드를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코드가 건강하고 코드가 유지보수가 쉽고 코드가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코드를 이용해서 조직이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훨씬 높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드가 건강하고 유지보수성이 용이하다 보니 당연히 개발의 비용이 줄어들고 어떤 새로운 기능을 만들거나 할 때 생산성도 훨씬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클린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클린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가이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미 있는 이름을 사용하고 착한 함수를 사용하며 없는 게 나은 주석을 제거하는 이런 활동들이 클린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 있는 이름의 사용입니다. 의미 있는 이름 사용과 관련해서 이름, 우리 소스코드 개발에서의 이름과 관련된 부분은 변수의 이름을 짓거나 클래스, 인수, 상수라든지 파일, 패키지, 디렉토리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름 짓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름 짓기를 할 때의 원칙이 있는데, 먼저 이름으로서 의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만들어진 함수의 이름, C, 메시지, 프로세스, 펑션 한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 같은 경우에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름으로서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되다 보니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은 보는 바와 같이 주석을 달게 되겠습니다. 즉 로그인 클라이언트로부터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함수다 라는 의미로 주석을 달게 되고, 그리고 실제 수행하는 코드 역할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함수 이름을 좀 더 명확하게 함으로써, 즉 로그인 클라이언트로부터 로그인 요청을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C 메시지 프로세스 펑션 프로세싱 로그인 리퀘스트 폼 클라이언트라는 프로세싱 로그인 리퀘스트 프롬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로그인을 처리하는 라는 식의 함수 이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주석을 제거할 수 있고, 이름을 통해서 이름만으로도 이 함수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즉 클린 코드를 작성하는 첫 번째 팁은 주석이 필요 없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그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이름으로서 그릇된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피하는 것이 두 번째 요소가 되겠습니다. 즉 길고 서로 유사한 이름을 피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코드에 보는 바와 같이 퍼블릭 클래스 베이커리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의 함수를 보면 핸들링이냐 스토리지냐로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작성할 경우에 두 함수 이름이 유사할 경우에 우리가 통합 개발 도구 등을 써서 자동 완성 기능 같은 걸 이용할 경우에 함수 이름이 유사하다 보니 실제로 내가 핸들링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드 작성 과정에서 자동 기능에 의해서 밑에 있는 스토리지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함수 이름을 작성할 때는 이렇게 긴 이름에 대해서 긴 이름으로 작성할 경우에 유사한 이름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과 관련한 세 번째는 이름은 문맥에 맞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세 번째 팁이 되겠는데, 일관성 있는 단어 사용으로서 이해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보시는 클래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떤 함수들이 베이커리를 구성하고 있는 함수들을 봤을 때 오일의 잔량을 가져오는 함수, 라든지 타이어 상태 아니면 현재 속도 등을 가져오는 함수가 있습니다. 세 함수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떤 값을 가져오는 함수가 되겠는데, 관련해서 쓴 빨간색으로 된 글씨를 보시면 get, retrieve, fetch, 즉 뭐든지 셋 다 가져온다는 뜻의 함수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럴 경우에는 같은 의미의 가져온다라는 용어로 함수를 쓸 경우에는 유사한 동일한 get이라는 형태로, 즉 어떤 값을 받아오는 함수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는, 즉 명명규칙을 통해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다른 단어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단어를 씀으로써 전체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름은 문맥의 일관성을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한 가지 단어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겠는데, 예를 든다면 add, append 같은 경우에 add는 두 개의 새로운 값을 더하는 것이고 append는 어떤 것에 좀 추가를 한다는 의미가 되겠는데,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add element라는 함수와 append element의 함수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앞쪽에서 봤을 때의 의미상으로는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 함수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게 이렇게 만들게 되면 함수 이름으로 봐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래스 이름을 작성할 때도 클래스 이름을 일관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래스는 행위, 즉 멤버 함수의 동작 주체가 되는데, 이런 클래스는 통상 명사 또는 명사구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시는 것 같이 여러 가지 클래스들은 약간 동사 형태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클래스들을 명사 형태로 표시함으로써 좀 더 명확한 클래스 이름을 구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클래스는 그 수행하는 행위를 명사 형태로 표시가 하고, 클래스가 포함하고 있는 함수들이 수행할 실제적인 동작, 즉 동사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클래스가 명사 형태로 클래스 이름을 명확하게 했다면, 이후 함수 이름은 좀 더 클래스가 행하는, 즉 이 멤버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가 수행하게 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실제적인 동사 또는 동사구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클래스와 멤버 함수 간의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고, 멤버 함수가 수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멤버 함수를 작성할 때 멤버 함수는 SRP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SRP의 원칙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좀 더 정리를 하면, 클래스는 어떤 행위, 즉 멤버 함수가 수행하는 동작의 행위,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보니 명사나 명사구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좋고, 이 명사나 명사구 형태, 그 행위에 대해서 실제 수행하는 멤버 함수는 수행하는 동작을 표현하다 보니 동사나 동사구 형태로 보시는 바와 같이 명사 형태, 동사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클래스와 멤버 함수 구성의 가장 좋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SRP 원칙이라면 단일 책임의 원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클래스가 한 가지 책임만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클래스나 어떤 모듈을 변경해야 될, 이 클래스가 변경돼야 될 이유가 한 가지 원인 뿐이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어떤 큰 클래스가 작은 클래스로 여러 가지 분리되어서 작은 클래스들과 협력해서 시스템이 동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뭐냐면, 클래스는 작게 만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클래스는 수행하는 기능이 명확하고 그 수행하는 기능이 하나로 내지는 두 개로서 축소되어서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 단일 책임의 원칙이 되겠으며, 이러한 단일 책임의 원칙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클래스명을 넣고 함수명을 넣었을 때, 즉 클래스를 구성하고 있는 함수명을 넣었을 때 그 클래스가 스스로 그 함수를 한다라고 읽었을 때 이 내용이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머리에 와닿았을 때 그 클래스는 단일 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깔끔한 코드, 즉 클린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SRP 원칙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클래스를 작게, 그리고 클래스가 수행하는 기능은 한정되게, 제한되게 작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SRP 테스트의 에러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가 스스로 함수를 한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오토모빌이라는 자동차라는 클래스가 있을 때, 그걸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을 때, 그 함수와 관련해서 먼저 스타트 함수를 넣었을 때 자동차가 스스로 스타트한다, 직관적으로 가능하다고 머리에 와닿기 때문에 얘는 SRP를 준수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아래에 있는 체인지 타이어를 볼까요? 체인지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오토모빌이 스스로 체인지 타이어를 한다, 뭔가 좀 와닿지 않죠? 그럴 경우에는 얘는 SRP 기능의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타이어를 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겠죠. 정말 타이어를 가는 행위도 있지만, 그 앞서 타이어를 제거하거나 타이어를 운반해 오거나 이런 몇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 활동들을 타이어를 교환한다에 다 포함시키다 보니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SRP 원칙에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된 클래스가
구성하고 있는 함수를 놓고 봤을 때 그 함수, 그러니까 클래스가 스스로 그 함수를 한다. 이런 문장을 놓고 테스트해 봤을 때 그것이 직관적으로 와닿았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SRP 원칙에 맞춰서 클래스가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착한 함수 사용이 되겠습니다. 클린 코드 작성을 하기 위한 두 번째 가이드인 착한 함수 사용. 착한 함수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가이드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함수를 좀 작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게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상적인 블록, if문이나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그 안의 내용을 짧게 한두 줄 정도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다른 블록 안의 함수들을 회추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코드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내에 블록 안에 여러 개의 여러 코드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코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더 짧게 구성하는, 즉 블록 내의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짧게 한두 줄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착한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인수를 적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하게 인수를 몇 개를 사용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가장 좋은 함수의 조건은 인수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하나 내지는 두 개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수가 3개 이상, 4개, 5개 되는 경우에는 또 코드를 구성하다 보면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3개 이상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객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는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것 하더라도 한두 개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착한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중복하지 말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앞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 코드를 1002번 스레드가 있고 1600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동일한 코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 내에 이곳저곳에 동일한 코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중복되는 코드로서, 이러한 소스 내에 코드들이 이곳저곳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 어떤 변경이 발생하거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다 찾아서 수정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면서 변형을 하다가 실수로 일부분만 변형하고 일부분을 변형하지 않았을 경우에 소스의 코드의 전체적인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복된 코드는 과감하게 줄여주고 없애주는 것이 가장 착한 함수가 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클린 코드 작성하기 위한 세 번째 가이드는 없는 게 나은 주석입니다. 주석과 관련해서 주석 대신에 코드로서 의미를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함수명, 클래스명을 지었을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코드를 하면 직관적으로 그 코드만 보고도 이 코드가 수행할 내용, 그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 우리가 개발을 할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주석을 통해서 이 함수가, 이 클래스가, 이 변수가, 이 if문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들이 자꾸 기록하게 되는데, 이것을 주석 대신에 코드로서 명확하게 심플화하면 이런 부분이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수행하는 함수의 전체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래그된 셀을 반환한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함수명 자체를 getFlagged 셀의 플래그를 가져온다, 반환한다, 아니 굳이 저런 주석이 필요 없게 되었으며, 이 부분에서도 list1에 add, 리스트에 어떤 저장을 한다, 이런 부분도 플래그드 셀의 어떤 셀 값을 플래그에 추가한다는 식의 함수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즉 코드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굳이 불필요 없는 저런 주석들을 생산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즉 코드로만으로도 의도가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런 코드를 통해서 의도가 표현이 힘들 경우, 사실 코드만을 통해서 100% 작성된 의도를 표현하기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만 한해서 제한적으로 주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미 없는 주석은 과감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쪽 코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달 중에서 날짜를 반환한다, 달 중에 뭐 날짜, 아니면 달 중에 날짜, 이런 식의 어떤 주석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주석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네임, 버전, 라이선스 네임 이런 같이 코드만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주석들에 대해서는 이런 의미 없는 주석이 되게 되는데, 이런 주석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의미 없는 주석들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소스 코드를 유저보수하는 과정에 실수로 종료 태그를 삭제한다든지 아니면 뭐 하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변경됨에 따라서 오히려 거꾸로 이런 주석들이 의미의 혼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 없는 주석들은 과감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상관리 도구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스코드를 작성하고 제일 상단에 표시하는 이런 작성자라든지 변경 내용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변경 이력들이 되는데, 변경 이력이라든지 작성자 내용과 관련된 이런 정보들은 과감하게 형상 관리 도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소스에 관련된 이력 관리는 형상 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자동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석 처리된 코드, 기존의 소스 코드를 유지보수하거나 변경해서 사용할 경우에 이렇게 주석화되어 있는 코드들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주석 처리되어 있는 코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주석화된 코드는 앞서 말씀드린 의미 없는 코드와 마찬가지로 유지보수 과정에서 실수로 소스 코드가 살아나서 다시 작동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소스 코드의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주석화된 코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석을 달 때 주석을 통해서 주석은 이 수행하는 코드의 역할, 의미 등에 대해서 기록하는 건데, 주석의 의도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주석을 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주석을 본다는 것은 본인이 아니라 이후에 제3자가 그 주석을 보고 이 함수 아니면 이 변수의 수행 내용에 대해서 유출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석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용량 변경 시 무릎 어떤 의미인지 제3자가 봤을 땐 이해가 되지 않겠죠. 모디파이 맞나? 아니면 반으로 나누기가 애매해서 패스 사이즈를 곱하기 2로 계산했다. 언뜻 봐서 이 말의 의미를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즉 코드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주석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석을 통해서 코드의 의미 등이 혼동을 가져오는 이런 시기에 의미가 명확하지 않는 주석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주석을 다는 형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듣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설마 코딩을 할 때 저런 일이 많이 발생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현업에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 소스 코드를 보다 보면 아주 빈번하게 발생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클린 코드가 작성하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린 코드를 작성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런 아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름을 명확하게 해라, 함수 명칭을 통해서 함수의 수행 기능이 유지되게 만들라, 쓸모없는 주석을 만들지 말라, 함수 사이즈를 작게 만들라. 쭉 들으실 때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 다 아는 거 아니냐 라는, 즉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이 별개이기 때문에, 이 행하는 것은 아는 것에 대해서 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실제 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즉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것이 앞서 강의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동료, 팀을 이뤄서 여럿이 작업하는, 즉 다수의 인력, 조직이 수행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조직이 얼마나 많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지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조직이 내재화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클린 코드 작성이 왜 잘 해결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는 것과 하는 것이 별개이고 다수의 인원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조직이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를 잘 만들어서 조직의 개발 프로세스를 딱 명확하게 갖춰 놓았다면 해결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부족할 경우에 이런 식의 클린 코드 작성에 상당 부분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클린 코드와 관련해서 클린 코드 작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봐야 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소스 컨트롤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 스텝으로서 한 단계로서 충분히 빌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매일매일 빌드를 하고 있는지, 버그 테스트 베이스는 있는지,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이런 버그들은 고치는지, 스케줄러에 의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용서 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일하기 좋은 환경들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좋은 툴들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역량 있는 테스트를 하는 테스트 인력들이 갖춰져 있는지, 어떤 인터뷰 기간 동안에 이런 어떤 후보자들에 대해서 통해서 이런 후보자들을 뽑는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 크래프트, 즉 이런 클린 코드 필요성이라든지 클린 코드를 작성해야 될 필요성, 그리고 작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클린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방해 요소도, 즉 어려운 요소들도 알아봤으니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코드 장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장인, 그러니까 코드 마스터로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안전한 소스 관리를 하기 위한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한 소스 코드 관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즉 개발하는 여러분들의 책임은 안전하고 소스 코드에 대해서 안전하고 보안이 잘 관리되어야 됩니다. 즉 소스 코드가 소실되거나 유출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에 대해서는 접근이 이용해야 되며, 이 접근이 이용이가 아무나 접근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적절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접근이 이용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를 통한 재생산이 충분히 가능해야 되며, 소스 코드에 대해서는 유지보수가 쉬워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소스 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이 소스 코드를 사용하는 팀원들이 모두 소스 코드를 접근해서 수월하게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와, 다른 하나는 소스 코드가 깔끔해서 누구라도 쉽게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스 코드를 안전하고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소스 컨트롤러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소스 컨트롤러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굉장히 좀 낮은 기술이라 하면 한 컴퓨터를 두고 거기에 여러 명들이 접근해서 자기 순서에 맞춰서 소스 코드에 접근해서 코딩을 하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파일 서버를 두어서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동시 작업도 불가능하고 일관성도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소스 컨트롤러, 즉 중앙 집중식 저장 창고 형태,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뭐 SV라든지 이런 식의 소스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소스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저 개발자들이 공통으로 저장할 수 있고 개인 복사본을 만들어서 작업할 수 있어요. 작업 후에 동기화가 가능한 이런 식의 중앙 집중식 소스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소스 컨트롤러에서 어떤 체크아웃을 통해서 개인으로 소스를 가져와서 수정하고 그걸 컴퓨터를 통해서 소스 컨트롤러에 반영하는 이런 식의 중앙 집중화된 소스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소스 코드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스 컨트롤러는 체크인 시에 생기는 어떤 차이들에 대해서 버전 컨트롤러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리비전 컨트롤러들을 활용해서 소스 파일이라든지 빌드 프레임워크, 테스트 코드 등과 같은 모든 파일들에 대해서 리비전 컨트롤러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스 컨트롤러를 통해서 사용자의 접근 통제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별로 접근과 권한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빌드 마스터를 두어서 빌드 마스터가 그 역할들을 제어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퍼지터리 작업을 통해서 체크인을 행하게 되겠으며, 브랜치를 통해서 어떤 개발의 흐름에 대해서 나누어서 작업하는, 그림에 보는 같이 이런 형태, 주 버전에 대한 작업이 있고 그를 기능별로 좀 나누어서 버전 2에 대해서 좀 세부 버전을 만들어서 이게 향후 버전에서 합쳐지는 이런 브랜치 기능을 이용해서 소스 코드에 대한 전체적인 버전과 소스 코드에 대한 현황을 관리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서는 구성관리, 형상관리와 백업이 되겠습니다. 형상관리는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에서 소스 컨트롤의 개발 절차를 추가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워크플로우와 소스 컨트롤러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서 컴포넌트라든지 산출물을 정의하고 릴리 버전을 관리하고 컴포넌트 버전을 관리하게 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업은 어떤 소스 코드에 대해서 파일 서버 등의 백업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백업을 하고 검사하고 복구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줌으로써 유사시에 백업된 소스를 이용해서 실제 작업을 다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소스 코드 릴리즈와 관련돼서 릴리즈 라이센스와 소스 코드에 대해서는 어떤 사용 한계점이 있다 보니, 즉 상용 소스 코드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상업용이다 보니 관련된 비용들이 발생하고, 그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게 거꾸로 어떤 제한적인 기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계점을 잘 알고 잘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컨트롤러가 결국은 네트워크상에서 운영되는 형태다 보니 이런 네트워크와 관련된 어떤 악의적인 외부의 공격이라든지 차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된 요소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드 장인이 되기 위한 가이드로서는 방어적 프로그래밍입니다. 방어적 프로그래밍이라 하면 어떤 신중하고 경계를 하는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비형식적이고 기초적인 지침들의 집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심각한 장애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바로 방어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어적 프로그래밍과 관련해서 회의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코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방어적 습관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추가 작업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어적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찬성론에서는 방어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디버깅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느리지만 그래도 올바르게 작동하는 코드가 작동될 수 있으며, 릴리즈 빌드에서 방어적 코드를 제거함으로써 실제로 성능에서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보안과 관련 문제에서도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는 이런 찬성론적인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방어적 프로그래밍이라 하면 앞서 정의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프로그래밍을 신중하고 어떤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방어적 프로그래밍이라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슈가 된 시큐어 코딩, 즉 SQL 인젝션 크로사이트와 같은 웹 해킹 공격을 대비할 수 있는 시큐어 코딩과 같은 것이 방어적 프로그래밍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어적 프로그래밍에 의한 규칙으로서는 먼저 좋은 코딩 스타일과 건강한 설계를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작성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경우에 본인에게 주어진 어떤 요구사항, 기능에 대해서 우선 코딩부터 하는 이런 습관들을 가진 개발자분들이, 코드들이 꽤 많으신데, 그런 글을 하지 말고 충분히 조직에서 가진 네이밍 규칙을 포함하여 개발에 대한 가이드를 인지하고 규율에 따라서 천천히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오히려 뒤에 돌아봤을 때 코드의 실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방어적이라는 말은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전제를 두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것도 믿지 말고 코딩을 하라. 그리고 짧은 코드가 아니라 명확한 코드, 즉 제3자가 봤을 때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코드를 만드는 것이 방어적 프로그래밍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방어적 프로그래밍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앞서 말씀드린 코드 장인이 되기 위한 클린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규칙으로서 언급됐던 내용들과 거의 유사하게 중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보면 경고 스위치를 넣어서 어떤 컴파일을 할 때 문제점이 발생되면 즉시 코드를 수정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습관들이 방어적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규칙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어적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정적 분석 툴을 통해서 프로그램 실행 전에 수행되는 코드를 점검할 필요도 있고, 안전한 데이터 구조 사용, 아니면 리턴 값에 대한 체크, 메모리 자원을 조심해서 다루고, 변수 선언할 때 선언 지점에서 초기화하고, 변수는 가능한 늦게 선언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클린 코드에서 앞서 부분은 클린 코드에서 말씀드린, 그리고 이 부분은 클린 코드에서 명확하게 말씀은 안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할 때 충분히 다 알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방어적 프로그램의 기본 요소가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클린 코드를 작성하기 어려운 이유와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천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어적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언어 표준 설비를 잘 활용하고, 로깅 설비를 활용하고, 캐스트를
를 좀 신중하게 하며 그 외에 디폴트 동작을 제시하거나 언어의 간용구를 따르고 어떤 수치의 범위를 명확하게 체크하고 상수를 사용할 때는 올바르게 사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즉 방어적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습관이며 방어적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예가 되겠으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 코드와도 연계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어, 예방이라 하면 이런 부분들은 단순한 실수 같은 거지 포착하기 어려운 버그가 되지 않도록 즉 방어 프로그래밍을 좀 정리를 한다면 방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어떤 뭐 거창하고 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단순한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착되지 않아서 향후에 큰 버그로서 문제로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예방 차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어적 프로그래밍을 하는 해야 되는 여러 조건들을 잘 지킴으로써 이런 단순한 실수가 향후에 버그가 되는 이런 문제들이 예방될 수 있으며 튼튼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으며 추가 시간을 조금만 추가함으로써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즉 초기의 설계 단계, 코딩 단계에서의 시간을 좀 더 추가함으로써 이게 제품화되고 완성됐을 때 그걸 역으로 수정할 때 시간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방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서 이런 여러 가지 버그가 발생하거나 다 만든 다음에 기능적 오류가 발생해서 다시 재개발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결국은 전체 프로젝트가 망가지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방어 프로그래밍을 하면 최악을 예상하고서 그걸 대비하면서 프로그래밍하는 그런 방법이 방어 프로그래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드 장인이 되기 위해서 에러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소스 코드 개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작업에서 에러를 발생 안 한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에러는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런 에러가 피할 수 없다면 그걸 충분히 적절히 관리를 잘 하면 되겠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방어적 코드를 아무리 잘 승한다고 하더라도 에러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런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런 발생 원인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 파악하고 어떤 에러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코드가 튼튼한 코드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개선만 잘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걸 플로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방어적 코드를 통해서 코드를 깨끗하게 잘 작성하고 에러 감지 루틴을 넣어서 발생된 에러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그 에러를 처리하고 에러 관리를 하고 개선 활동을 통해서 다시 코드를 개선함으로써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소스 코드가 튼튼해지고 좋은 소스 코드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에러 관리 차원에서 에러 관리 프로세스에서 먼저 첫 번째 단계가 에러 감지 단계가 되겠습니다. 에러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발생했을 때의 위치를 충분히 인지해서 리턴 값을 체크하거나 에러 상태 변수를 검사하거나 아니면 익셉션 처리 등을 통해서 에러를 충분히 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된 에러에 대해서 즉 감지된 에러에 대해서 이 에러를 적절히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에러를 처리하기 위해서 적절히 분석 정보로서 로깅을 남기게 되고 발생된 에러에 대해서 리포팅을 통해서 하고 분석해서 리포팅을 하고 그리고 보고를 확인해서 그 에러에 대해서 복구를 하거나 아니면 에러에 대해서 뭐 극단적으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에러 처리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로깅을 하고 발생된 에러를 보고받아서 복구하고 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리포트를 통해서 각 조직이나 상위 쪽에 보고를 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에러 처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러 처리와 관련된 코드 구현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현업에서 코드 프로그래밍을 하신다면 충분히 많이 보셨을 내용이 되겠는데 보시는 것 같이 어떤 에러 발생 케이스에 대해서 트라이 캐치문을 이용해서 익셉션에 대해서 캐치하고 발생된 익셉션에 대해서 여기서는 뭔가 이상해 라는 이런 문구를 출력하게 했지만 어떤 적절한 익셉션 처리 로직을 추가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에러 처리와 관련해서 에러를 인지하고 에러를 적절히 처리한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짧았지만 여러분들이 클린 코드, 즉 좋은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클린 코드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클린 코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며, 그리고 이런 클린 코드 작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앞서 제일 첫 화면에서 보여드린 개발자, 프로그래머를 뛰어넘어 전문가, 장인, 명인, 마스터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클린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가이드라든지, 그리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코드 장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몇 가지 가이드, 예시들을 들려드리는데, 강의 전반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대다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히 충분히 실천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코드 명인, 단순한 코드에서 코드 전문가로서 거듭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여러분들이 개인 혼자로서 개선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조직과 같이 연계되어서 개선 활동이 필요하며, 그런 조직에서의 이런 코드와 관련된 기준들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조직에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기준들을 잡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여러분을 포함하여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다른 직원들도 코드 명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짧지만 이번 강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